네, 저는 평소 놀이공간으로서의 꿈 심리 치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놀이공간으로서의 꿈 심리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꿈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내담자의 꿈입니다. 나의 주변은 어두컴컴하다. 나는 혼자 있어서 무섭다. 내 주변에는 드라큘라, 입에 피 묻은 귀신, 그리고 무서운 소품들, 예를 들자면 마네킹이나 조형물이 서 있다. 사방이 뚫려 있는 넓은 광장이다. 내 눈앞에 이런 끔찍한 것들이 서 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도 몇 개가 서 있다. 이와 같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내담자의 꿈을 분석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꿈의 정서는 어떠했니? 라고 물었더니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대답을 합니다. 분석가는 드라큘라, 입에 피 묻은 귀신, 무서운 소품은 뭐라고 생각되네? 이렇게 물었더니 내담자는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분석가는 꿈에 나타난 기괴한 대상들, 즉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경험에 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내담자는 아빠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이기적인 아빠에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대든다고 야단친다. 그래서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예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고 대답합니다. 엄마는 자신에게 아예 무관심해서 그와 같이 정서적으로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려서부터 깜깜한 밤에 넓은 광장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무서움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친구들이 이상한 소문을 유포해서 모든 친구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나쁜 아이로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는다고 말합니다. 친구들마저 나를 떠날까봐 기분 나쁘지만 내색하지 못하고 마냥 당하면서 지낸다고 말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아픔을 꿈을 통해 말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충분히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지금 누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분석가가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담자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내담자는 사실 꿈 해석에 관해서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일회기 상담이니까
그야말로 꿈 해석 테크닉은 한 번도 보도 듣지도 못한 그와 같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놀랍게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꿈을 확장해서 꿈과 아빠, 엄마와의 관계, 꿈과 폭력을 가한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개했고 자신의 정서적 표출을 충분히 드러내는 매우 성공적인 심리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놀이공간으로서의 꿈 심리치료는 꿈이 해석 작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꿈 자체를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전달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기계식 형태의 치료 관계가 아닌 꿈이 하나의 매개가 되어서 상담자, 내담자가 즐겁게 놀이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정확한 해석이라도 해석 그 자체가 치료적 변형을 이루는 핵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병리가 왔으니 관계로 그 병리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윌프레드 비오는 자신의 좌표 설명을 하면서 C행은 F행인 컨셉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했죠. 이 C행에는 꿈사고, 꿈, 신화, 생각, 상징, 환상, 미리 보는 것 등이 포함되어집니다. 즉 C행은 메타포 형태, 은유적인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C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처럼 한 개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처럼 자신의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꿈 분석가는 내담자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 안으로 해석의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하지만 꿈 심리치료의 중심은 꿈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내담자와의 관계성이며 해석은 내담자의 확장 연상을 통해서 놀이공간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꿈 심리치료가 놀이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하는 놀이공간은 꿈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가 놀이의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 내담자의 치료적 상호관계성, 달리 얘기하면 담는 것과 담기기, 이 관계성을 통해서 심리적인 공간을 가진 그런 환경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공간으로서의 꿈놀이 심리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꿈놀이 공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첫째는 꿈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가 놀이의 특성이 있는데 위니캇이 말한 놀이의 9가지 특성이
꿈심리치료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놀이공간은 상호 연결, 상호 몰입되어져 있는 치료적인 관계성, 컨테이닝 되어지는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꿈은 해석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변형을 위한 치료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꿈심리치료에 있어서 상담자, 내담자는 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놀이에 푹 빠져있는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놀이에 깊이 몰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상호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내담자는 분석가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얼마나 넉넉한 심리적 공간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더 깊은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즉, 분석가의 마음의 터가 여유롭게 놀만한 공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분석가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고요와 평안 속에 거하면서 자신의 심리적 공간을 널찍하게 마련해서 내담자를 항상 컨테이닝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토니노 페로는 6살 소년인 안드레아와 놀이심리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상담자의 넉넉한 심리적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상담자의 심리적 공간에 믿음을 가진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을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준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와 같은 마음의 공간에서 치료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노 페로는 치료적 변형 과정의 핵심이 해석이나 어떤 특수한 기법에 있지 않고 심리적인 놀이 공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두 마음의 놀이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꿈심리치료에 임하는 나의 목적은 꿈심리치료에 있어서 놀이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이론적으로 유니카시 말한 9가지 놀이의 특성이 꿈놀이 공간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자,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성이 심리적 놀이공간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니카시 말한 9가지 놀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아이들은 놀이에 몰두할 때 중간 형상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꿈놀이 심리치료는 일종의 중간 현상의 확장성에 그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놀이의 첫 번째 특색은 아이는 놀이에 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는 성인의 집중과 비슷한 몰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심리 치료를 해보면
정말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로 두 영혼이 만났는데 깊은 놀이 속에 몰두되어 있어서 마치 55분의 분석 시간이 30분 지났는 것 같은데 벌써 5분 남겨져 있을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몰입하는 것. 몰입에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깊은 몰입에는 무의식적인 표출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난감이나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 꿈이라는 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논다는 것은 매우 깊은 몰입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고요. 둘째, 아이는 놀이에서 꿈의 내용을 풀어넣습니다. 놀이심리치료는 상담자와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상담자 때문에 무의식이 의식 속에서 어느 정도 조작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석가가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놀이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꿈 분석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을 가지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이미 무의식적인 표출 싱싱한 원자료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꿈의 내용에다가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꿈놀이 심리치료는 자기적인 것이 아닌 매우 무의식적 진실에 그대로 노출되는 진실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세 번째, 아이는 중간연상에서 놀이로, 놀이에서 공동의 놀이로, 그리고 이것이 문화의 경험으로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꿈놀이 심리치료 공간은 중간 현상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놀이에서 함께 노는 공동의 놀이가 전환되어지고 이것이 문화예술성이 가미되어지면 문화예술적인 놀이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대상의 변한 성장을 우리는 꿈 심리치료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넷째, 놀이는 환경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아이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혼자서 잘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잘 놀고 있는 이 능력은 장차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담자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상담자와 함께 꿈 놀이 공간 안에 초청되어서 자신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꿈의 내용을 용기 있게 맞닥뜨리고 또 나아가서는 분석가와의 관계적 연합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점점 홀로 있을 때도 지독한 외로움이나 너무 외로워서 어떤 중독 현상에 빠지는 것이 아닌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섯째, 놀이는 몸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손으로 물건을 가지고 조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꿈 심리치료는 손으로 무엇을 조작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꿈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든지 자신의 꿈을 몸 동작으로 표현해 보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몸의 움직임으로 꿈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6번째, 놀이의 본질은 만족스러움, 즐거움에 있죠. 그래서 아이는 해가 지는 줄 논다는 것입니다. 꿈 심리 치료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놀이공간 안에 얹혀지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꿈 안에 있는 자신의 병리적 주의 상스를 엄청나게 맞닥뜨리는데 분석가에 담아주는 그 기능 때문에 또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둘이 함께 그 꿈을 놓고 같이 놀이 공간으로서의 전환되어지면 그 시큼한 죽음의 그림자는 어느 정도 밝은 형태, 감당할 만한 것으로 나아가서는 관계의 신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용기 있게 맞닥뜨렸다는 자기만족 있습니다. 그래서 꿈놀이 심리치료에는 매우 즐거운 그 자긍심, 자기사랑, 건강한 자기사랑이 포함되어지고요. 7번째, 놀이는 자신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로 여겨지는 포화점이 있는데 꿈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꾼 꿈이지만 그 무의식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끔찍스러워서 포화점에, 임계점에 이를 때가 있는데 이때 분석가가 컨테이닝 되어지는 그런 치료적인 놀이 공간을 두 사람 사이에 마련하게 되어지면 그 포화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놀이는 즐거운 일이지만 예측 불허의 특성을 보이거든요. 즉, 놀이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것 사이에 상호놀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이 공간으로서의 꿈 심리치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짧은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은 발현몽으로 봤을 때는 한 줄, 두 줄짜리의 꿈이지만 잠재몽으로 보면 자신의 내적 대상 관계 세계를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자유연상, 확장연상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담자는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이 지적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꿈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정말 예측 불허의 엄청난 것이 경험되어졌다. 그래서 놀이공간으로서의 꿈 심리치료 1회기는 다른 심리치료 17회기와 맞먹을 만큼 그 자신의 내면 세계 곳곳을 비춰주게 된단 말이에요. 놀이 아닙니까 이게? 9번째,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쉽게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적을 만들기도 하는데 꿈놀이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 내담자 상담자가 매우 친밀한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내면 세계 안으로 상담자를 초청했고 내적 진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친밀성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적 주의상스를 누구와 함께 나눈 그 사람은 매우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꿈 심리치료라고, 꿈 분석 심리치료라고 말하는 것보다 꿈놀이 심리치료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놀이공간으로서의 꿈 심리치료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꿈 분석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리 분석가가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해석 자체가 치료적 변형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 꿈을 스스로 해석해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또 그야말로 구체적인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꿈꾸기의 분석이 매우 존중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꿈을 읽어보면 이 아이가 피 흘리는 귀신, 드라큘라, 또 무서운 조형물들, 자기 눈앞에 좀 떨어진 곳에 서 있다는 그와 같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 세상을 보는 소녀의 마음이 충분히 읽혀지겠죠. 그러나 읽혀지더라도 분석가가 직접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꿈꾼 내담자가 말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생애 초기 엄마와의 관계로 연결되어졌고 아버지의 그와 같은 복합적인 관계, 그래서 그 복합적인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학폭을 행하는 아이들한테도 맞으면서도 끽소리 내지 않고 참아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그런 아이들에게조차 밀려나면 자기 정들 곳, 자기 영혼을 받아줄 것이 없으니까 마치 아버지에게도 그러했듯이 학폭을 행하는 아이, 또 학폭을 행하지 않는 다른 친구라 할지라도 그냥 참고 순응하는 아이로 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딸의 관계는 학폭을 행하는 아이들과 자신의 관계로 연결됐고, 아니 착하고 선한 아이들에게조차도 이 아이는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대상관계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분석가가 따로 해석할 게 있나요? 아이가 노는 그 강물에 분석가는 함께 몸을 담그고 그 강물 따라 흘러가는 거지, 흘러가는 강물을 다른 쪽으로 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작업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분석가가 꿈 해석에 매달리는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공감적인 상호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는 것과 당기는 경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의 병리적 관계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해석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꿈 분석이라고 하면 무조건 분석하고 해석에 날카로운 메스를 드는 것, 그게 최고인 줄로 아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꿈은 읽으면 거의 70~80%의 그 해석 작업이 분석가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온다 할지라도 칼을 휘둘러 버리면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내담자의
상처난 마음이 다시 한번 찢겨지고 또 다른 상처를 유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상담자, 내담자는 꿈을 가지고 놀이 안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고, 특별히 그 놀이의 공간은 상담자, 내담자가 가지는 컨테이너 앤 컨테인드, 그래서 컨테이닝 해주는 그런 그 관계 안에 머무르면 그 공간은, 그 심리적인 공간은 공감적이고 놀이 공간이 되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치료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